1987년 2월 26일 시인이었던 제니스는 엘라바마주 애니스턴의 자택에서 목요일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지역에는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제니스는 습관처럼 바람을 쐬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현관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웬 낯선 여자가 진흙탕 속을 뚫고 엉금엉금 기어서 집 뒷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찢어진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며 온몸은 더러운 오물과 검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깜짝 놀란 제니스가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차가 몇 킬로미터 밖에서 고장났어요. 하지만 제니스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니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죠.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그 여자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엔 가여운 사고 피해자처럼 보였던 이 여자.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드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자 엄마와 뒤틀린 욕망의 시작. 오드리 실리, 1933년 4월 6일 엘라바마주 애니스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루실은 딸에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부었죠. 루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오드리에게 주었고 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누군가 오드리의 부탁을 거절하면 루실이 대신 불같이 화를 낼 정도였죠. 반면 오드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떠한 훈육도 처벌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드리가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주기 싫다며 사촌동생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어뜯은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루실은 딸을 혼내거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저 별일 아니라는 듯 말로만 몇 마디 위로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환경 탓인지 오드리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10대 때 이미 화장하고 치장하는 법을 배웠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마을에서 가장 기품 있고 주목받는 미녀로 성장했죠. 그녀의 남편이 될 프랭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드리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프랭크와 오드리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누구나 인정하는 천생연분이 되었죠. 프랭크가 제대한 뒤 두 사람은 1951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애니스턴 교회에 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니스턴은 애팔라치아 산맥 아래 자리 잡은 버밍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전통적인 남부의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인꼬 부부로 지냈고 이듬해 아들 마이클이 8년 뒤엔 딸 캐롤이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4인 가족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도 오드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큰 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초록색 눈동자, 풍성한 갈색 머리칼은 그녀를 어디서든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안목이 높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완벽주의자였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옷차림에 예민해서 매일 정성껏 차려입었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사교성도 좋아 애니스턴의 명문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류층 사교계에서도 꽤 영향력을 행사했죠. 오드리는 회사의 비서로 일하며 체면을 유지했고 남편 프랭크는 주조공장 운송부서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은 꽤 넉넉했지만 문제는 오드리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저축은커녕 재정 문제로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아들 마이클이 학교에 들어가자 오드리의 관심은 딸 캐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딸도 자신처럼 우아하고 완벽하게 자라길 바랐죠. 하지만 천성이 자유분방한 캐롤은 꾸미는 걸 싫어했고 오드리가 제일 싫어하는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오드리는 자기 방식대로 딸을 뜯어 고치려 했고 캐롤은 이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모녀 간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고 싸울 때마다 남편 프랭크는 딸의 편에 들었죠.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오드리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심장이 아프다며 꾀병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녀의 패턴을 뻔히 아는 가족들은 이제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자 프랭크는 술에 의지했고 오드리는 쇼핑 중독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명품을 사들였습니다. 부부의 통장은 말라갔고 오드리가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에서 그녀의 평판마저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병과 죽음, 그리고 드러난 검은 속내. 1974년 가을, 아들 마이클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위장병이나 감기 같다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죠. 이상하게도 그가 집을 떠나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자마자 건강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졸업 후 마이클은 서둘러 대학 시절 연인과 결혼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을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75년 5월 15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조퇴하고 온 프랭크가 침실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와 함께 누워있는 오드리를 목격한 겁니다. 프랭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목사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부터 프랭크에게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이 시작된 겁니다. 의사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위장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프랭크는 멍한 눈으로 뒷마당을 서성였고 팔다리는 점점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며칠 뒤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5월 23일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간 기능 부종과 전염성 간염 진단이 내려졌고 이틀 뒤인 5월 25일 새벽 45세의 프랭크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병원은 부검을 통해 신장과 폐가 붓고 양쪽 폐렴과 심각한 위장염증을 확인했지만 그가 주조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드리는 남편의 생명보험금 42,000달러를 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즉시 쇼핑을 시작했죠. 자신과 두 자녀에게 차를 한 대씩 사주고 비싼 옷과 구두를 사들이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보험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죠. 그러자 오드리는 남편처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며 딸 캐롤과 아들 마이클 앞으로 생명보험을 각각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부도수표로 결제하려 했죠. 프랭크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드리의 집안엔 불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얼마 뒤 친정엄마 루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금세 재발해 병세가 악화되었죠.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마이클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오드리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수십 차례 신고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한 번은 뒷문에 당장 떠나지 않으면 잡아가겠다는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1979년 봄, 오드리는 아들 마이클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어느 날 학교 무도회에 가게 된 딸 캐롤이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드리는 웬일로 기뻐하며 딸의 드레스를 골라주고 직접 화장과 머리까지 손질해주며 완벽하게 꾸며주었죠. 캐롤은 그날 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도회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캐롤은 끔찍한 위통과 구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숙취인 줄 알았지만 증상은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걷기조차 힘들어져 부축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들락거려도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캐롤은 문득 이 증상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다는 걸 깨닫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픈 딸 옆에는 늘 오드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직접 음식을 먹여주고 격려했죠. 의사들이 원인을 못 찾자 오드리는 딸이 성격이 폐쇄적이고 친구가 없다고 말했고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캐롤의 증상을 정신적 문제로 인한 거식증으로 의심했습니다. 결국 캐롤은 버밍엄의 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게 되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 그리고 중금속 중독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드리는 갑자기 딸을 퇴원시키더니 엘레버머 대학병원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무렵 암투병 중이던 할머니 루실이 결국 사망합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임종을 지키지 않았죠. 캐롤은 간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엄마 오드리가 부도수표를 남발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캐롤의 의료보험마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오드리는 아들 마이클과 격렬하게 싸웠고 가족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무덤에서 밝혀진 진실과 치밀한 도주극. 어느 날 마이클은 이모 프리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모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네 아빠가 죽기 며칠 전 병문안을 갔었는데 오드리가 자신에게 자꾸 주사를 놓는다고 말했어. 그때는 오해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오드리가 캐롤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걸 내가 보고 말렸단다. 오드리는 그때 간호사가 바빠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줬다. 도와주는 거다. 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마이클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장 어머니의 침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랍 속에서 숟가락, 주사기, 그리고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찾아냅니다. 마이클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즉시 병원에 연락해 캐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의 눈에 캐롤의 손가락에 새겨진 선명한 띠, 일명 미스 선이 포착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비소 중독의 흔적이었죠. 10월 3일 검사 결과 캐롤의 몸에선 정상인의 10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고 마이클이 발견했던 그 의문의 액체 역시 사람을 죽이는 고농도 비소 용액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이클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이미 매장된 남편 프랭크와 어머니 루실의 시신을 발굴해 부검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프랭크의 시신에선 치사량의 비소가, 루실에게서도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병리학자는 비소가 신경계를 파괴해 감각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며 근육경직, 구토, 복통 등 다양한 질병과 증상이 비슷해 전문 검사 없이는 발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와 캐롤이 겪은 고통과 정확히 일치했죠. 10월 25일 애니스턴 경찰은 전담팀을 꾸렸고 검찰은 오드리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드리가 집에 2번이나 불을 질렀던 정황, 직장 상사와 돈과 인사고과를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을 도배하며 큰 화제가 되었죠. 엄마와 격리된 캐롤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드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딸을 간호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죠. 주사를 놓은 건 인정했지만 그건 구토 진정제였다고 우겼고 비소 용액은 제초제라고 둘러댔습니다. 11월 11일 누군가의 기부금 덕분에 오드리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에밀리 스티븐스라는 가명으로
모텔에 숨어 지냈죠. 돈이 없던 그녀는 아들과 친척들에게 끈질기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11월 18일 변호사가 모텔을 찾았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은 엉망이었고 지갑과 현금은 그대로였지만 신분증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우리를 찾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기묘한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꾸몄지만 경찰은 필적 대조를 통해 이것이 그녀의 자작극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음 날 오드리의 고모 집에 도둑이 들어 차와 옷,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죠. 경찰은 도난 차량을 추적해 조지아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발견했지만 오드리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죠. 그녀는 FBI의 추적을 받으며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1980년 1월 대배심은 그녀를 살인 및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연방수사관은 그녀가 어떤 사람으로든 변신해 어디든 숨어들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드리는 로비 해논이라는 이름으로 플로리다로 도망쳤습니다. 1980년 2월 그녀는 바에서 존 호먼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혼 후 외롭게 지내던 존에게 그녀는 자신이 텍사스에서 왔으며 차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거짓말을 해 동정심을 유발했죠. 둘은 가까워졌고 오드리는 부품회사 비서로 취직해 특유의 매력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1981년 5월 오드리는 존과 재혼합니다. 결혼식엔 당연히 그녀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가 자주 언급하던 쌍둥이 동생 테리 마틴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82년 8월 오드리는 존에게 자신이 희귀 혈액병에 걸려 고향 텍사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여동생 테리가 돌봐줄 거다라며 거절하고 떠나죠. 2달 뒤 테리라고 자칭하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 로비가 죽었다고 알립니다.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다면서요. 이틀 뒤 테리가 존의 집에 나타납니다. 로비와 얼굴은 똑같았지만 금발머리에 살이 좀 빠졌고 성격도 딴판인 여자였습니다. 11월 13일 두 사람은 신문에 로비 호먼의 부고 기사까지 냅니다. 그 후 테리는 언니 로비가 다니던 회사에 대신 출근해서 비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너무나 닮은 외모에 직장 동료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관리자가 부고 기사에 나온 연구소와 교회의 주소가 실제로는 없는 곳이란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분 위조를 의심한 거죠. 1983년 1월 14일 경찰은 테리를 연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리 마틴도 로비 호먼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지문대조 결과 그녀는 바로 3년 전 사라진 살인마 오드리 실리였습니다. 1983년 1월 19일 오드리는 엘라바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도 남편 존은 그녀를 쫓아와 옥바라지를 했죠. 6월 오드리는 남편 살해로 종신형을, 딸 살인 미수로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검사는 그녀를 블랙 위도우, 검은 과부검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의 연기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모범수로 지내며 신뢰를 쌓아 최저 보안 등급을 받았고 1987년 2월 마침내 3일간의 휴가를 얻어냅니다. 그녀는 남편 존과 모텔에서 이틀을 보낸 뒤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겠다. 식당에서 기다려라 라는 말을 남기고 또다시 사라집니다. 용서해달라는 쪽지만 남긴 채요. 경찰은 이번에도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도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운명이 그녀 편이 아니었죠. 숲속으로 도망친 그녀는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빛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저체온증과 심장마비가 덮쳤고 결국 어느 집 뒷마당 진흙탕 속을 기어가다 발견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드리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가족을 죽이고 신분을 바꾸며
평생을 거짓 속에 살았던 오드리.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독살했던 전 남편 프랭크 실리의 무덤 옆에 묻히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오드리 실리의 삶은 이 속담을 가장 섬뜩하게 증명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삶을 꿈꾸며 가족마저 해친 오드리. 하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돈과 명예도 그녀의 차가운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독살한 남편 곁으로 돌아와 맞이한 비참한 최후.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